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출제 예상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기출되었던 내용, 여기서 한 70% 정도 출제가 되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새로운 내용이 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70%의 기출된 내용은 7일 완성 지도사 교재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나머지 30%의 신유형 문제. 요게 워낙 범위가 많지만 제가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추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23년도에는 꽤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올해도 적중률이 높았으면 좋겠고요. 시험 전 출력하시고 가볍게 보시되 딱히 이거를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요 기출문제 70%만 잘 맞춰도 필요한 60점 이상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한 번 정도 또는 한두 번 정도 가볍게 익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선생님이 지금 기초이론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또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아직 풀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이 강의를 과감히 끄셔도 좋습니다. 실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70%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30%는 과감히 안 보시는 게 좋고 내가 기초학습도 어느 정도 기초 강의도 보셨고 최근 3개년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 과목별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스포츠 사회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출제 예상에서는 스나이더 5가지 전이랑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 유형 요 특징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스포츠 사회학은 그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서 이제 7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학은 80% 이상 꽤 많이 나오니까 기출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스미스의 스포츠 관중 행동 유형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중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쟁점이 있는 쟁점성 행동과 나머지 하나는 무쟁점성 행동. 한번 읽어보면 쟁점성은 구조나 상황적 원인이 특정 쟁점과 결부해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대체적으로는 적대적인 폭력 행동이나 집단 간의 충돌이 이런 쟁점성 행동이 되겠습니다. 라이벌 관계의 어떤 두 팀이 막 경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두 팀 간의 서포터즈, 그 관중들의 어떤 난폭한 행동들, 그런 것들은 좀 쟁점성 행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 무쟁점성 행동은 도덕적 규범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많다. 경기 후에 이 서포터즈들이 모여서 막 축하 행사하거나 경기장 밖에 나와서 막 고성방가하고 몰려다니면서 소란 피우는 것, 그런 것들은 무쟁점성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문제로 나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막 지문이 주어지고 뭐 헤이젤 참사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뭐 헤이젤 참사.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의 관중 행동은 스미스의 관중 행동 유형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가? 그러면 뭐 쟁점성 행동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 자, 아래 터크만의 집단 발달 선형 모형. 자, 요거 이제 임용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어떠한 집단이 딱 생기고 집단 활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집단이 없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집단이 만들어지고 집단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 상충이 되면서 어떤 격동의 단계, 그 다음에 규칙이 세워지고요. 그 규칙을 통해서 집단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수행하고 이제 다 끝나고 해체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형격, 규수해, 구수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격, 구수해 이렇게. 자, 형성,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구성원들 간에 집단의 어떤 목표나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격동의 단계에서는 서로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정과 반이 있으면 이제 합이 있죠. 규범에서 사회관계가 확립이 되고 규범과 역할이 정확하게 선정이 되는 것. 수행에서는 사회관계가 안정이 되고 이제부터 이제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집단은 해체가 된다. 그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형격 구수에 보고 가시고요. 자, 아래 이제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과 케플로의 스포츠 조직 수준 분류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사회 집단 부분은 스포츠 사회학 이 체력 지도자 연수원의 출제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고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종교, 스포츠와 사회 집단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책적 스포츠 육성 모델.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나라에서 스포츠를 이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고 키워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한다.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 자, 피라미드는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죠. 즉 이제 스포츠를 우리가 이제 키워 나갈 때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라미드형 육성은 이 아래 이제 생활 체육부터 이 도시 곳곳에 일반인들부터 이 체육을 스포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반대가 있겠죠. 낙수 효과. 낙수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이면 그 다음 또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물이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게 엘리트 체육부터 육성시키는 그 모델이다. 피라미드는 아래서부터 생활체육부터, 낙수 효과는 위에서부터 엘리트 체육부터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선순환 모델입니다. 어떤 것부터 해도 좋다. 뭐 이것부터 해도 좋고 이것부터 해도 좋고 어쨌든 서로 좋은 영향을 주니까 서로 이제 선순환의 그런 모델이 된다. 상호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어렵진 않지만 한번 이제 보고 가시고 지우고. 자, 마쓰다의 이제 스포츠를 통하여 태도가 형성되는 6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 한 2개 정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것도 2개, 요거는 하나,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한 2개 정도, 요것도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거나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성격이 변하는데 그 요인을 이제 마쓰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6가지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옆에서 이제 막 조언을 해줍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듣지만 잘 안 듣죠. 왜? 나만의 어떤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내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스포츠를 할 때에는 요 방어 기제가 약화가 된다. 어떠한 그 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다. 자, 다시 스포츠를 할 때는 평소보다 방어 기제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태도 변화에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쉽게 잘 일어나더라. 방어 기제 약화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방입니다. 자, 스포츠를 하면 이제 잘하는 선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인간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도 변하게 되더라. 그것이 모방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의 부합. 요거는 스포츠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경험이 자신의 성격, 그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자, 입장의 변화. 자, 스포츠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상대방의 입장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경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왼쪽을 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거부터 해서 정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까지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상대방은 어떤 것인가. 나 말고 타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요것 자체도 나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입장의 변화. 자, 동조 행동. 스포츠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죠. 전통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지켜야 훌륭한 선수, 우수한 선수가 또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르는 행동이 강조가 되고 그걸로 인해 또 태도가 변화가 된다. 자, 역할 행동. 그 스포츠에는 다양한 지위, 역할이 있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 행동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받은 행동을 하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 자, 요거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주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요 6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글자만 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름 이제 의미화를 시켜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가치 성향. 요것도 임용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스포츠 윤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곤과 아레테 그거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 아곤과 아레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 스포츠 사회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윤리에서도 좀 나오고요. 윤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회학에서 좀 나온다. 그거 알고 계시고. 자,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공정 성향. 자, 공정 말 그대로 내가 공정하게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스포츠맨십과 공평을 중시하는 태도, 반칙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형태가 공정 성향. 자, 승리 성향부터 보겠습니다. 승리 성향. 그것보다는 이기는 게 내 목적인 거예요. 성공 또는 승리가 목적이고 결과가 중요한 것. 요거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는 기능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이제 중간에 껴서 조금 색다릅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그 기능 발휘가 목적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수준, 기술을 정확하게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다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자, 공정 성향, 기능 성향.
승리 성향 이렇게 3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 자, 다음 캐년의 스포츠 참가 일탈 유형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이것도 하나 정도. 자, 스포츠 참가 유형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일탈에 대해서도 뭐 일탈에 관련된 이론들이 많았고, 그중에 이 캐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스포츠 일탈 참가 요것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나누는데, 자, 1차적 일탈은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탈을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스포츠에 과몰입하는 형태, 이런 것도 일탈 행동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과 좀 다르게 어떤 도박 수준의 관람이나 참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구분하시고, 자, 1차적 일탈에 일이 들어가죠. 이 일을 안 한다. 자신이 할 일을 안 한다. 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다음은 전염이론과 수렴이론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별표 한 3개 정도 주시고요. 자, 집합행동 이론이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강의에서는 그 어떤 단계가 있는 거, 그 부가가치 이론에 대해서 요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전염 이론과 수렴 이론이 갖는 그런 기본적인 그 중요 조건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전염 이론은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어떤 특정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형태, 이 행동이 나한테 전염이 되는 형태, 그 이론이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 피암시성.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전염이 되었을 때 내가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야 그 바이러스가 내 몸을 이제 침투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내 면역력이 약해 있는 상태, 피암시성. 자, 모방의 과정, 모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 모방도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순환적 반작용. 자, 이러한 과정이 계속 순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A의 이제 집합 행동이 B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극이 되고 이게 반응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또 다시 또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순환한다. 작용 반작용 계속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순환적 반작용이다. 한번 지우고, 자, 수렴이론은 여기 내가 있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나 어떤 개성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발현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집단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비교적 내가 잘 안 보이겠죠. 그럴 때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익명성. 자신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숨겨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런 집단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그 집단 행동이 일어나고, 자, 뭘 개성화는, 이 개성화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좀 개성화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집단 상황에서는 집단이 원하는 어떠한 성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성격, 내 개성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집단이 원하는 성격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뭘 개성화다. 수렴 이론에서는 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 스포츠 사회학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가볍게 훑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스포츠 교육학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교육학 보겠습니다. 작년 출제 예상에서는 요 라이크먼의 학습자 선호 분류와 학습 우선순위 내용 말씀드렸고요. 문제로 나오진 않고 보기 수준에서 간단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이제 교육학 문제에서 모형이 나온다? 그러면 학습 선호도랑 우선순위 요거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요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수업 스타일 공부하셨으면 수업 전, 중, 후 결정근 기억나실 거예요. 수업 계획은 누가 하고, 피드백 연습은 누가 주고, 평가는 누가 하고, 그런 것들. 자, 모형은 수업 전, 중, 후 이게 3가지로 나눴다면 모형은 이렇게 7가지로 나눕니다. 내용 선정은 누가 하고, 수업 관리는 누가 하는가, 쭉 해서 과제 전개는 누가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직접적은 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적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작용은 그 중간쯤. 그랬을 때 각각의 수업 모형은 각각 다른 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이 그림도 외우고 있고 뭐 1, 2, 1, 7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고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요거까지 이제 제대로 알고 공부하시기에는 학습량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봅니다.
다만 이 문제집에서 연습시켜 드렸듯이 이것도 어차피 문제로 풀려면 이제 보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요거를 다 읽어보면 얼추 느낌이 옵니다. 요거는 좀 직접 교수 같구나. 요거는 개별화 모형이구나. 요거는 동료 교수구나. 요거는 스포츠 교육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를 보면은 요것만 딱 봐도 딱 좀 왼쪽에 있죠.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교사 주도형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주도형인 거 뒤에서 보시겠지만 크게 몇 가지 없습니다. 직접 교수, 개별화 교수, 전술 게임 모형. 그러면 그 중에서 직접 교수 여기 있네, 개별화 여기 있네, 요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푸셔도 괜찮다. 학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요 정도까지. 아니면 뭐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기본 내용을 더 공부하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모형, 스타일, 그리고 뒤에 교수 기법만 알아도 최소 이제 50% 이상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아래 있는 내용은 꽤 중요합니다. 그 사회학은 좀 가볍게 봤다면 교육학은 조금 더 외워줄 필요도 있다. 자, 아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피의 동기 유발 전략, 요거는 별표 하나 가볍게 보시겠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거는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해요. 그럴 때 요게 이제 마음이 생기려면 선행 조건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원리가 있다. 첫 번째, 개인을 지원하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학생은 적절한 도전 의식이 있고 교사는 적절한 교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수업 과정에는 의미 있는 학습 목표가 있어야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다. 이렇게 그냥 당연한 말들이니까 보시고. 자, 동기 유발 원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기대감을 유지를 시켜준다. 너무 어려운 과제는 이제 포기해버리겠죠. 좀 너무 쉬운 과제는 너무 이제 지루해 할 거고, 적절한 성공 기대감을 유지를 시켜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외적 보상 필요하다. 외적 보상 뭐 단순한 뭐 먹을 거라도 주면은 열심히 합니다. 외적 보상, 칭찬도 외적 보상이고, 어떤 물질을 주는 것도 외적 보상이고. 자, 세 번째는 내적 동기. 이제 외적 보상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내적 동기. 스스로 이제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게 칭찬해주고 이제 자신감, 어떤 자존감 불어 넣어주고 이런 것들 동기 유발에 필요하다. 자, 이거는 가볍게 보고 가시고 문제로 나왔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올 것 같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라이크먼의 학습자 선호 분류와 체육 수업 모형. 요거 이제 별표 3개 주시고 요거는 좀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좀 미치게 하죠. 자, 학습자 특징. 이제 학습자를 우리가 수업하는 학습자의 특징, 이제 성격을 3가지의 차원에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공부하려고 하는 애, 안 하려고 하는 애. 하려고 하는 애는 참여적이고요. 안 하려고 하는 애는 회피적이다. 자, 두 번째, 동료에 대한 시각. 옆에 있는 동료, 친구 아니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얘는 막 도와서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협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옆에가 라이벌이에요. 항상 얘보다 더 잘하려고 한다. 그런 친구들은 경쟁적으로 표현을 한다. 자, 수업 절차와 반응에서 내가 이제 수업을 쭉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딱딱 알려주면은 혼자서 잘하는 타입, 그런 타입은 이제 독립적이고 뭔가 MBTI 같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보고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친구들. 자, 수업 모형에서 각각의 수업 모형은 효과적인 학습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모형 종류는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자, 직접 교수는 요런 애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학습자한테 잘 안 하려고 하고 옆에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선생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직접 교수가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효과적인 학습자부터 볼게요. 자, 개별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자, 밑에 쭉 내려와서 전술 게임 모형 보겠습니다. 전술 게임 모형도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교사 위주, 직접 교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교수는 내가 동작부터 다 교사가 알려주는 거라면 전술 게임도 마찬가지로 어떤 티칭 모멘트가 발생했을 때 잠깐 멈추세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전술적인 동작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항상 주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술 게임 모형은 거의 직접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요 효과적인 학습자도 동일하다. 직접 교수 개별화, 전술 게임은 요 효과적인 학습자 똑같고, 자, 나머지도 보면 되겠죠. 자, 협동학습 어떤 친구들, 일단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이제 그룹으로 나누니까, 할 줄 아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애들이어야 좀 좋다는 겁니다. 의존적인 애들은 와서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선생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제를 알려줘도, 계속 물어보니까, 독립적인 애들이 좋고, 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겠죠. 일단 그룹을 나눠 놨으니까. 자, 다른 거는 요겁니다. 협력과 경쟁. 자, 요거 헷갈릴 텐데, 우리 그룹을 나눠 놨죠. 그러면 그 그룹, 이 모둠 안에서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팀 내 협력이라고 하고, 자, 우리 모둠이 있고 쟤네 모둠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해야 되겠죠. 어떤 게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경쟁적인 특징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특징, 이런 효과가 있다. 자, 스포츠 교육에서는
일단 엄청 다양한 역할을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겠고, 이것도 팀이 나눠지고 팀 간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는 협력하고 경기할 때는 경쟁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자, 동료 교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하면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도와주는 거죠. 개인 교사처럼. 그럴 때 역할이 나눠지죠. 일단 옆에서 이제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업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고, 옆에 친구랑 잘 협력해야 되겠고, 옆에서 막 이제 피드백 주는데 안 들어요. 경쟁적이에요. 그러면은 요 동료 교수 모형의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서로 잘 협력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 사람이 말하는 피드백에 잘 의존을 해줘야 된다. 자, 반대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보고 알려주는 친구는 열심히 좀 수업에 참여해야 되겠고, 서로 이제 협력적으로 잘 관계를 하고 자기 스스로 인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탐구 수업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아래 이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TPSR 모형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모두를 수용한다. 이거 굉장히 멋있죠. 어떤 학생이든 어떤 학습자든 그 사회적 책임감, 정서적 태도 이런 것들 성장시키겠다. 중요한 거는 이제 추구하는 방향.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겠다. 수업에 잘 참여하고 옆에 친구랑 교사랑 잘 협력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게 효과적인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 우선순위는 해당하는 그 모형에서 어떠한 가치를 먼저 우선하나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직접 교수 개별화. 일단은 어떤 동작이나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겠죠. 일단 심동적인 것, 그 다음에 인지, 정의 순입니다. 자, 협동학습의 특징은 정의가 항상 먼저 옵니다. 협동, 정의, 먼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협동, 정의. 자, 그 그룹별로, 모든 별로 인지적인 과제를 줬을 때는 인지가 먼저 나오겠고, 당연히 어떤 심동적인 과제를 줬을 때는 심동적이 먼저 나온다. 자, 스포츠 교육은 이 안에 엄청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선순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푸시면 되겠고요. 선수 역할을 하는 사람 당연히 심동적이 먼저 오겠고, 코치는 실제 이제 뛰는 건 많이 없겠죠. 그럴 때 인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의, 심동 이렇게 순으로. 그 위에 뭐 기자라든지 어떤 뭐 팀 닥터, 뭐 동작 분석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료 교수에서 학습자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심동이 먼저겠고, 개인 교사는 옆에서 보고 있겠죠.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심동이 제일 늦게, 그리고 인지가 가장 먼저 온다. 그 뒤에 인지 바로 옵니다. 탐구 수역 당연히 인지가 먼저 오겠고요. 전술 게임도 일단 전술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인지가 먼저 옵니다. 자,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요거 뭔가 정의가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죠? 정의가 먼저 갔지만 또 역시 멋있는 모형. 그죠? 통체적 접근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른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거 잘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자, 아래 내려갑니다. 현장 개선 연구 4단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나의 이 수업 능력을 계속 이제 장악이라고 하죠. 이 발전시켜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 옆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연구를 현장 개선 연구라고 한다. 크게 4단계. 문제 파악 및 계획. 나는 수업을 할 때 조금 피드백이 좀 부정확해. 이따 문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하면서 옆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관찰법을 쓰더라도 일단 관찰을 하고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교사랑 관찰자가 모여서 반성을 하면 됩니다. 요럴 때는 요런 피드백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현장 개선 연구 4단계. 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별표는 하나 정도. 자, 옆에 시덴탑의 지도자의 교수 기능 발달 단계, 초다동 교자. 요거는 별표 2개에서 3개 정도. 요거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임용에서 좀 출제가 자주 됐고요. 스포츠 지도자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지도자의 교수 기능. 내가 가르치는 기능 수준을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좀 잘 못 가르치는 사람부터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까지 그 특징을 5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초기 곤란 단계. 피드백, 발문, 동기 유발,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교수 기능을 제대로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보면은 조금 학생 좀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상태, 그것을 이제 초기 곤란 단계다. 자, 두 번째, 다양한 교수 기능의 학습. 자, 이제 다양한 교수 기능을 내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피드백을 이렇게 해봤더니 좀 잘 되고, 연습을 이렇게 시켜봤더니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레퍼토리가 부족하다. 했던 거를 주로 쓰는 거지. 아직은 다양한 그 기능을 다양하게 쓰지는 못하는 단계가 요 단계. 자, 세 번째는 동시적 처리 관계. 자, 한 가지 기능이 숙달이 된다. 그래서 다른 그 숙달이 된 만큼 다른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정행동을 제지하면서 피드백을 한다. 내가 피드백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행동도 제지할 수 있다. 그러면 수업을 막 하다가 거기 계신 선생님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지금 나는 이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 동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요 세 번째 단계다. 동시적으로 하려면 하나는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교수 기능의 적절한 사용. 자, 이제는 내가 어떤 교수 기능, 피드백, 발문을 하더라도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교수 기능을 사용한다. 자, 우리 요거 매칠러의 상황적 지식과 좀 유사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아주 효율적인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단계. 자, 마지막은 자신감과 예측력의 습득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교수 기능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딱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나오고요. 이제 전반적인 사태 파악이 됩니다. 내가 이런 기능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순간순간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요 마지막 단계. 요렇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스포츠 지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단계에 있겠죠. 그러면은 점점 나아가서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고 아래 시덴탑의 타협의 종류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타협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 타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과제 내, 두 번째는 과제 간. 자, 과제 내는 연습 중에 과제 자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유투 라인에 서보시고 5개 중에 3개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2개만 넣어봅시다. 1개만 넣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과제 내 타협이 된다. 자, 과제 간 타협은 이런 겁니다. 운영 과제랑 내용이랑 또는 학습자 과제랑 사회적 행동이랑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자유투 라인에 서보시고 5개 중에 3개 넣으면 오늘 체육관 청소에서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제 내가 아닌 어떤 타협은 다 과제 간으로 보시면 된다.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근데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스턴 스타일에서의 학습자 사고 과정, 요것도 별표 하나. 그 스타일에서 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수업을 할 때 일단은 수업 자체가 이제 자극이라고 보고 학습자에게 인지적인 불이치. 내가 모르고 있었네. 왜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일의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4단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극, 인지적 불이치, 사색, 반응. 요것도 그냥 간단히 읽고 가시고. 자, 로버츠의 숙달 중심 분위기 형성 전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집중하고 열중해서 이 과제에 몰입하는 것, 그런 분위기를 숙달 중심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 그것을 타겟 전략이라고 부르고 6가지의 요소가 존재한다. 자, 요거는 임용에서는 나왔는데 주로 이제 일반 교육학에서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T 첫 번째 과제. 일단 도전감을 일으킬 만한 과제여야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고, 두 번째 권위,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줘야 된다. 인정, 개인이 향상하면 그 향상도를 인정해줘야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숙달 중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네 번째 집단, 모둠을 형성하고 협동학습을 실시해야 된다.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때 더 큰 그런 발휘를 할 수가 있다. 평가, 과제 숙달 정도를 평가해야 되고 개인의 향상도도 평가해줘야 된다. 타임,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라서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타겟 전략이라고 있구나,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전술 게임 모형에서 게임 수행 평가 도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정도, 별표 2개 정도. 임용에서는 한 2-3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교수 이런 거에서는 뭐 축구로 따지면은 뭐 슈팅 몇 개, 패스 몇 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잘하는 만큼. 그러면 전술 게임 모형으로 수업을 했을 때 얘가 전술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평가를 하는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요거다. 학생의 전술적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이다. 내가 구성하기 나름인데 대표적으로 7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축구로 따져 봅시다. 그러면 여기 센터백 자리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평가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 자리에게 잘 돌아와요. 어디 오버래핑 했다가 들어왔다가 자기 자리 위치에 포지션에 정확하게 들어올 때 돌아오기.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하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하고, 의사결정하기,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나가야 될 때, 붙을 때, 막아야 될 때, 이런 것들, 그걸 잘 했을 때 플러스, 못했을 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각각의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해서 얘가 전술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걸 측정합니다. 직접 교수랑 다르죠. 직접 교수는 슛 잘하면은 그냥 그대로 평가.
패스 잘하면 그대로 평가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못하는 게 또 있으면은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밑에 보면 적절했다, 비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는 효율적이었다,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수행이 엄청 많아요. 슛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진짜 축구를 딱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정적인 전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했을 때 평가 점수가 실제로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요거 잘 생각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발달 모형 전략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2개 반 정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반. 3개까지는 아직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책임감 수준은 계속 나왔죠. 책임감 수준은 계속 나왔고, 요거에 대한 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내가 이제 무책임 수준이에요. 이 학습자가 참여 의지도 없고 맨날 남을 방해하고 수업에 방해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습자를 2단계까지 올려주려면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될까? 요겁니다. 요거. 자, 임용에서는 많이 나왔고요. 2022년도부터 제가 요거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쉽게 나올 것이다. 만약 그렇게 쉽게 나온다면 이제 무책임에서 타인의 권리 요게 1에서 2단계 가는 거 요 내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타인의 권리, 타인을 조금 이제 배려하면서 하는 정도에서 자발적인 단계로 가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겠죠. 자발적인 단계에서 뭔가 목표 지향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다른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헷갈리거나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서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맨날 이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첫 번째 이제 포괄입니다. 포괄은 뭔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수업에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여기 이제 포괄 전략이고요. 자, 아코디언 법칙은 요 아코디언 악기 아시죠? 아코디언. 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야 소리가 나는 거.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멜로디언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불어야 소리가 나고 아코디언 이렇게 쭉 누르면서 건반을 쳐야 소리가 나죠. 즉 어떤 것을 잘 지키면 요거 해주겠다. 내 말을 잘 따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내 말 잘 안 따르면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할머니 법칙은 말 그대로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기 싫지. 근데 이거 하면 요거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면 뭐 하게 해줄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할머니 법칙. 자, 불참 과정은 말 그대로 너 이거 하면은 앞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불참. 이제 퇴장 같은 거, 타임아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수 없는 연속 5일, 요거 딱 느낌이 오죠. 남을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실수 없이 연속으로 5일이 지나면 요 다음 단계로 봐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 이제 전략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요 5개는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올해는 안 나와도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잘 보고 가시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육학 마지막은 이제 10번째 라반의 움직임 개념 틀입니다. 요것도 문제로 임용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강의에서는 그 라반의 그 움직임 그 기능 단계, 이동, 비이동, 뭐 도구 조작, 물체 조작, 요게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이 이제 2022년부터 바뀌어서 내년에 이제 새로 적용이 됩니다. 그때 이 주요 핵심 아이디어가 요 라반의 개념을 많이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회에서도 요 라반을 좀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럴 때 문제로 좀 나올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라반은 계속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움직임. 그랬을 때 이 움직임을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이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신체, 두 번째 노력, 세 번째 공간, 네 번째 관계. 자, 문제로 나오면 라반의 움직임 개념 틀이 아닌 것은 해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건 별표 한 2개 주겠습니다. 신노공관, 신노공관. 아니면은 각자 의미화해서 다르게 외우셔도 되고요. 요 아래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도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요 주제 수준에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교육학원 요 정도 보시고 아까 라이크먼의 학습자 우선 순위랑 학습자 특성 요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스포츠 심리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 보겠습니다. 작년 출제 예상 문제에서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꼭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나왔습니다. 조금 요거는 기분이 좋네요. 자, 빌리 스포츠 자신감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보기 수준에서 좀 나왔다.
자, 일단 스포츠 심리학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합니다. 교재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새로 나올 내용은 언제나 많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 이제 거의 불가하다. 이걸 공부해서 맞춘다는 건 좀 불가하고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여기는 임용시험이나 건강운동관리사의 요게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낼 게 많긴 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 빅5 이론 요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수행 심리에서 이 성격 자체는 굉장히 어떤 변인을 측정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홀랜더만 내는 것 같아요. 홀랜더의 성격 교주에서 그 가운데 핵 있고 그 다음에 전형 반응,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 따른 역할 행동 그것만 있었는데 요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워낙 다양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카테고리화해서 5개 정도로 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빅5 이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향성. 좀 딱 보면 이제 외향적인 것, 그런 성격들, 그런 거, 열정, 뭐 사교성, 단호함, 활동적인 거 이런 것들 외향성이고. 자, 개방성의 특징이 있다. 개방성. 여기는 이제 외향성이랑 좀 다른 게 좀 창의력 같은 거, 독창성, 다양성,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개방성이고요. 성실성 당연히 좀 느껴지죠. 절제하고 뭐 자제하고 하는 모습. 자, 신경성. 요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정서죠. 정서적 불안을 의미합니다.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이런 것도 성격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 호감성. 다른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내는 모습. 근데 이제 위에 외향성이랑 다른 거는 좀 더 상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 자, 아래 우호성이라고도 부르고. 자, 외계 성신호 해서 제가 외계 행성 신호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가시고 별표 한 2개 정도. 자, 아래 어포던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용어 명칭인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하나. 자, 이거는 이제 동작 가능성입니다.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 어떤 불변 특성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어포던스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애기들 보면 계단 딱 보고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생각하는 거 그런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게 어포던스고 우리 뭐 이제 뭐 체육 수업이면은 자 허들이 있습니다. 허들 높이가 있으면 저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어포던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다. 요걸 알고 가시고 자 2번하고 3번 이거 번호 체계가 잘못됐네요.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자 3번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빙산형 프로파일 자, 요런 그래프가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 요거 처음에 보면 뭔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프만 나오면 뭔지 모르는데 요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신건강과 운동 수행 능력은 관련이 있다더라. 자, 아주 우수한 선수, 이런 선수를 운동 수행을 할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정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우수한 선수는 이 운동을 할 때 활력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수 선수 일반인보다 그랬을 때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측정 요소는 활력,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동 등이 있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있다. 잘 훈련된 선수일수록 긍정 요소가 높고 부정 요소가 낮다. 그래서 이렇게 빙산의 모습을 그린다 해서 빙산형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4번이랑 같이 보시고 별표 3개 줄게요. 요건 최근까지도 임용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보고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4번 와인버그의 탈진과 소진이 있습니다. 탈진이 뭐고 소진이 무엇인가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자, 일단 과훈련부터 보겠습니다. 과훈련 말 그대로 훈련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장기간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수행력이 감소하는 것이 과훈련이다. 자, 소진 보겠습니다. 자, 훈련에 따라가기 어렵고 지치는 거죠. 이전 같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과훈련이 자극이면 소진이 반응이다. 너무 과훈련을 많이 하면 이 운동선수, 그 선수는 결국 소진한다. 자, 여러 행동적 징후가 나타나지만 주된 심리적 징후는 우울증이다. 이런 이제 너무 심하게 훈련을 하면 우울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울 위에도 있죠. 이렇게 우울. 자, 탈진 보겠습니다. 탈진 별표. 자, 훈련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스포츠를 떠나는 것.
자, 심리적, 정서적 고갈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트레이닝은 선수의 비인격화와 운동 성취의 결여를 일으킬 수 있다. 자, 단순히 지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훈련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스포츠를 떠나거나 또는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번아웃이라고 봅니다. 번아웃. 자, 탈진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결론 중요합니다. 결론. 자, 비인간적 훈련이나 과훈련으로 소진된 선수는 경기력 저하를 비롯하여 정신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탈진이 될 수 있다. 자,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훈련보다는 선수의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가 되게 그랬죠. 학생들, 이제 학생 선수 특히 막 과훈련, 엄청 무리한 훈련을 시켜서 야구 선수들 보면은 뭐 이제 학창 시절부터 과도한 이제 공을 던지게 해가지고 이제 선수가 됐을 때, 성인 선수가 됐을 때 뭐 어깨가 뭐 부상이 너무 심한 경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됩니다. 결국 좋은 지도 방법을 써서 이 선수나 이런 내가 지도하는 학습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게 그게 목표다. 스포츠 심리학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수한 선수는 활력이 좋더라.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은 결국 마음도 건강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이 보시고 꼭 알고 계시고요. 이제 5번이겠죠. 5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행동계약서 작성 시의 구성 요소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나왔는데 재밌어서 한번 좀 가져왔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돈만 내고 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럴 때 회원님 와보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요새 운동을 안 나오세요? 저랑 이제 계약서 같은 거 하나 써보시죠. 해서 운동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써먹기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행동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가 필요하더라. 첫 번째, 증가시키고자 하는 표적 행동을 명시해줘야 된다. 자, 계약서 이렇게 딱 씁니다. 1번 주 3회 이상 출석할 것 이런 식으로 내가 증가시키고자 하는 표적 행동 출석률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계약자의 이름 써야겠죠. 뭐 누구누구 회원님. 자, 행동에 대한 강화나 대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다음 달 회비를 1회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강화나 반응 대가를 제공하는 사람,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면은 지도자 누구누구 이렇게 명시해 주고,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다음 주부터 언제까지,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요 이제 회원분 서명하고 트레이너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운동 실천에 도움이 된다. 요거는 별표 하나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로는 나온 적은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이제 시각 차단 기법 보겠습니다. 자, 시각 차단 기법입니다. 자, 운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보통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눈으로 보거든요. 그 시각을 차단하는 기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간 차단과 공간 차단. 자, 시간 차단은 예를 들어 뭐 선수가 달려옵니다. 공을 딱 차요. 축구 선수가 공을 슈팅을 딱 하는 순간 꺼버립니다. 딱 꺼버렸을 때 그 슈팅이 골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까? 그게 시간 차단이고, 공을 딱 차는 순간에 이 공간 차단, 특정 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을 이렇게 딱 차려고 해요. 근데 이 화면에서 발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차는데 이 상체를 가린다든가, 이렇게 공간을 차단했을 때 어느 정보에서 얼만큼 이제 그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 차단부터 보면은 수행 장면의 영상에서 일정 시간 화면을 차단했을 때 숙련자는 어떻다? 더 유의미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낸다. 이렇게 달려와서 골대가 이렇게 있고요. 골키퍼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 다음에 화면을 딱 끕니다. 화면을 끄고 골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물어봤을 때 숙련자는 잘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그 전에 뽑아냈기 때문에 딱 차는 순간의 각도나 공의 파워나 이 선수의 스피드나 이걸 봤을 때 비숙련자들은 잘 예측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 차단 볼게요. 수행 장면에서 특정 부분을 차단한다. 아까 봤을 때 이렇게 공을 이제 찹니다. 그랬을 때 숙련자는 팔 전체. 자, 숙련자는 요 발 전체를 이제 본다는 거죠. 요거 이제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내 초점이 어디에 있나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발 전체에 시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공과 만나는 부분, 이제 발이겠죠. 이제 딱 그 발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본다는 거죠. 숙련자는 전체를 주로 보고 초보자는 부분적으로 보더라. 그것을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알아낸다.
그럼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숙련시키려면 야 던질 때 너무 그 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 모양을 보도록 해.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 자, 네, 쏜다이크의 동일 요소 이론. 요거는 나올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별표는 2개 정도. 자, 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배웠던 어떠한 기술이 지금 배우는 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전이의 영향 요소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운동 기술 요소의 유사성. 이제 제가 배구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A라고 하는 그 학습자가 있고 B라고 하는 학습자가 있어요. 둘 다 배구를 처음 합니다. 근데 이제 배구 스파이크를 알려줬는데 A라고 하는 학습자가 너무 잘해요. 그랬을 때 혹시 무슨 운동 하셨어요? 이게 물어봤는데 저 예전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테니스를 했을 때 그 서브 동작과 지금 했던 그 배구의 어떤 동작이 서로 유사하구나. 그래서 지금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운동기술의 요소의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전이가 더 잘 일어나더라. 이건 다른 말로 이제 맥락 간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 맥락 속에서 동작이 나오는 것. 자, 두 번째, 처리 과정이 유사할수록. 자, 지금 내가 이 기술을 꺼냈을 때의 상황과 이 기술을 예전에 했을 때의 상황이 유사할수록 전이가 잘 일어난다. 연습 과정이 실제 상황과 유사하면 정적 전이가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연습도 실전처럼 하라는 거죠. 이 2가지 체크. 그 이외에도 선행 과제가 많이 연습하면 많이 연습할수록 전이가 많이 되겠고, 또 연습 방법, 우리 무슨 전수법, 분수법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도 영향을 주더라. 전이 영향 요소 요거 체크하시고, 요 2가지 운동 기술의 요소, 운동 기술 요소의 유사성과 처리 과정의 유사성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아래 피치의 난이도 지수,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렵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피치는 요거를 좀 산술화, 계산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난이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거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 거다.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피치가 얘기했을 때 목표물과의 거리와 목표물의 크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활 쏘기로 예를 들면 딱 편할 거예요. 활을 쏠 때 목표물 관역이 멉니다. 그럼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분자가 커지니까 난이도 지수도 커지고 그러면 난이도가 어렵다. 자, 다시 활을 쏠 때 내가 맞춰야 되는 관역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것도 전체적으로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더 큰 수로 나누니까 작아지는 건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난이도 지수는 올라가는구나. 내가 맞춰야 되는 관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 이 활쏘기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 지수에 따라서 운동 받는 시간이 달라지더라. 요거는 당연술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원과 슬럼프입니다. 이거 별표 2개 정도 문제로 다소 출제가 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운동 수행을 합니다. 그 운동을 배우면 운동 수행 능력이 쭉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있겠고, 어느 순간에는 평소보다 더 못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정체되는 구간을 고원이라고 하고, 요 아래로 다시 감소하는 부분을 슬럼프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고원과 슬럼프에 대해서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고원, 수행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피로했을 수도 있고요. 주의력이 결핍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습관화돼서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오히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거 별표 주겠습니다. 별표. 자, 수행 능력은 변화는 없지만 내가 뭐가 인지적으로 지금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고원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를 염두에 줘야 된다. 자, 슬럼프는 수행력이 감소하는 거죠. 수행 능력이 자신의 실력보다 감소되는 상태. 원인에 따라 처치해야 되겠죠. 피로도가 많아지면 쉬어줘야 되겠고, 뭔가 너무 습관화되었다. 그러면 운동 방식을 바꿔줄 필요도 있고, 그것을 의미한다. 이건 어렵지 않지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심리학 마지막 9번 불안 감소 기법 중 볼페의 체계적 둔감화. 자, 불안 감소 기법은 중요한데 임용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건강운동관리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최근에는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별표 3개. 자, 그럼 불안 감소 기법 중에서 나올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요 체계적 둔감화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체계적 둔감화란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막 수축하고 긴장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요거를 이완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둔감해지는 연습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한다.
자,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가빠진 호흡을 천천히 내리는 호흡 조절 방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위기에 따라서 쭉 씁니다. 가장 낮은 불안부터 가장 높은 불안까지. 그래서 낮은 수준의 불안 자극부터 불안을 자극하고 그의 이완 반응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불안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완 반응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수준까지 했을 때 나중에는 높은 수준의 불안이 와도 떨지 않고 나의 운동 수행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 그 상태까지 연습하는 것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조건화의 반대죠. 역조건화의 원리에 속하고, 운동 상황에서 트라우마나 입술을 극복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요 체계적 둔감화다. 요거는 별표 3개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한국체육사 보겠습니다. 한국체육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새로운 역사적 자료가 나오면 물론 나오겠지만, 일단 한국체육사 자체는 뭐 그렇게 새로운 자료가 막 계속 나오는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출제 범위 내에서 기출되었던 내용 위주로, 교재나 강의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고, 외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암기법을 사용해서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내용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운동생리학 보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의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렵게 심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로 심화되어 나올지, 요게 이제 난이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작년에는 이제 근력 결정 요인 요거 이제 정확히 맞췄고, 강의에서 근방추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좀 많이 예측을 했는데 나오진 않았고요. 요것도 심리학하고 마찬가지로 임용 플러스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요게 있습니다. 근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같이 만드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는 좀 이런 것들이에요. 지연성 근통증, 가중, 카보덴 방식 심박수 구하기, 이런 것들은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는 정도. 특히 이제 근방추 뒤에 나오는데, 근방추가 이제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육 관련 신경기관 중에 이제 골직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또는 작년에 근방추가 이제 명칭 수준에서 쉽게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근방추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 근방추의 설명 나오고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방추도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래 지연성 근통증 보겠습니다. DOMS. 이거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알배긴다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 부위를 사용할 때 근육이 아프고 딱딱해지는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로 아프지 않고 12시간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바로 아프지 않으니까 지연된다. 지연성 근통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입니다. 근육 내 결체 조직과 근단백질의 구조적 손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픈 것 같더라. 이것도 이제 뭐 논문마다 다르지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 자, 이거 체크. 신장성 수축의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수축 형태 중에 뭐 근육이 짧아지는 단축성이 있고 길어지는 신장성이 있다면, 요거는 신장성 수축에서 지연성 근통증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보다 이 산을 이제 하산할 때, 내려올 때 그 종아리 근육이 계속 신장되거든요. 그럴 때 요 지연성 근통증이 많이 일어난다. 줄이려면 운동 강도를 천천히 증가시키면 되더라. 도움이 되더라. 우리 몸이 대사 과정에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운동 수준을 적응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면은 지연성 근통증이 조금 줄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젖산의 제거 경로입니다. 이제 젖산은 예전 이제 대학생 때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피로물질이었습니다. 누가 말해도 피로물질, 젖산이 나오면 피로해진다. 근데 요즘에 교재나 이론서 보면은 그냥 대사 과정의 부산물로 보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래도 이제 젖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 요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위에 지연성 근통증은 별표 3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그래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초성 포도산이 젖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젖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나중에 또는 운동 강도가 낮아질 때 내가 산소를 쓰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을 때, 다시 산소가 충분해질 때는 다시 이제 인산화 과정, 이제 유산소 과정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요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코리사이클, 간으로 가서 이 젖산이 다시 글리코겐으로 변하는 그 과정도 있다. 코리사이클.
단백질 전환, 땀이나 소변. 요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이 세 가지 다 미미합니다. 거의 미미하고 거의 요게 제일 많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젖산이 한번 가면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환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피로의 원인 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 자, 중추신경계에서의 피로, 국부적 혼란에 대한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수축 억제 신호가 전달된다. 그래서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피로, 근수축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근신경 연접부에서의 피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방출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근수축에 영향을 주겠죠. 수축 이전에서의 피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문제로 나누면 다음 중 근피로의 원인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중추신경계, 근신경 연접부, 수축 이전, 그리고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하고 앞에 카테고리와 뒤에 설명 이렇게 짝짓기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별 하나. 자, 카보네 방식을 이용한 목표 심박수 계산.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2개 주도록 하고요. 풀 수 있어야 된다. 작년에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연습해봤는데 그 산소 섭취량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계산 방식. 근데 생리학에서도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올해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체지방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게 나올 것 같아서 요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최대 심박수에서 안전시 심박수를 빼고 그 값에 자신의 목표 강도, 내가 몇 %로 운동하겠다, 그걸 곱한 뒤에 다시 안전 심박수를 더해주면 그게 내가 목표로 하는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최대 심박수를 정하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이제 주어질 거예요. 아래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로 구해라, 아니면 어떻게 구해라. 그래서 그 조건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자, 아래 예시를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 40세 남성이 70%의 강도, 요건 이제 중강도거든요. 자, 운동하고자 할 때 심장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뛰면 되는가? 그럴 때 조건은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 안정시 심박수는 70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 40이니까 180이죠. 180 빼기 안정시 심박수 70. 그리고 운동강도 0.7 플러스 다시 70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147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막 하다가 그 워치, 뭐 갤럭시 워치 딱 켰어요. 그때 분당 147이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70%의 중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화 운동에서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운동에서는 어떤 것, 최대화에서는 어떤 것, 이런 거에서 이제 카보네 방식, 이거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아래 운동 처방 원리 FITT VP 에서 요거는 트레이닝 방법론에서 나오는데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따로 그 과목이 없기 때문에 운동 생리학에 가끔씩 트레이닝 방법론이 나오긴 합니다. 트레이닝의 원리나 이런 거. 그랬을 때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별표는 하나. 자, 운동 처방 원리 중에서 우리가 운동을 짜요. 어떻게 이제 짤지. 주로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러면 F는 얼마나 자주 할지, I는 얼마나 세게 할지, 타임은 시간, 타입은 형태, V는 볼륨이었던 것 같아요. 총 운동량, P는 프로그레시브, 점증 해서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운동 처방으로 볼 수가 있다. 요거 가볍게 보시고, 자, 6번 요것도 하나 정도. 근데 명칭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면 풀 수 있으니까. 자, 1회 박출량은 심장으로의 혈액 유입량에 의해 결정된다.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온 만큼 나가겠죠. 당연한 말인데, 자, 정맥 환류량이 증가하면 이완기 용량이 증대하고 심근이 커진다. 그랬을 때 우리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근육은 탄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그 길이에 비례해서 더 빨리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심실 수축력이 더욱 늘어난다는 거다. 요게 이제 프랭크 스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아냈다 해서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풍선이 이제 많이 찹니다. 그러다가 위에 잡고 있던 부분에 탁 놉니다. 그러면 적게 채웠을 때보다 많이 채웠을 때 물이 더 강하게 뿜어져 나가죠. 이것이 심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고 어떤 법칙인가 했을 때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방추와 골지건 기관. 자, 골지건 기관은 골지 심줄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생리학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도 그렇고 다 옛날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말로 이제 바뀐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로는 어느 걸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몰라서 못 풀게는 안 해요. 보통은 다른 구용어, 신용어 이렇게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강의에서는 금방추 보세요라고 했고 금방추 나왔습니다.
근데 설명 주어주고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골직원 기간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금방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내듯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금방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골격근 끝에 위치한다. 그러면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금방추는 골격근 내부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이게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단지 근육이 있고 금방추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골격근 내부에 위치했다. 그래서 금방추의 바깥에 있는 근육을 추외근이라고 하고 금방추 안에 있는 이 근육을 추내근이라고 한다. 근육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근육의 길이 변화를 척수와 뇌에 보고한다. 근육이 늘어나면 요 끝에 이제 감마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 늘어나요 라고 이제 알려주고 줄어들면 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육의 길이 변화를 척수와 뇌에 보고한다.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급격하게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요. 찢어질 만큼 갑자기 늘어나면 얘가 깜짝 놀라겠죠. 저기요 잠깐만요. 저 갑자기 막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뇌까지 못 갑니다. 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서 이제 척수가 야, 큰일 났다. 그러면 너 다시 수축해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감마 운동신경에서 온 이 신경을 척수는 알파 운동신경으로 해서 요 추외근에다 보내줍니다. 야, 너 왜 추내근이 너 지금 신장되고 있대. 너 길어지고 있대. 위험해. 너 수축해 라고 합니다. 추외근의 알파 운동 뉴런 신경을 통해서 이걸 수축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급격하게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 척수로 정보를 보낸다. 감마 운동신경이 그랬을 때 척수는 알파 운동신경, 알파 운동 뉴런으로 추외근 요 근육에다가 흥분성 자극, 수축을 하라. 더 이상 늘어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방지한다. 자, 네 번째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기랑근. 여기는 좀 애매한데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완 2두근의 기랑근이 상완 3두근이거든요. 서로 한쪽은 수축하면 한쪽은 신장되는 상태. 그랬을 때 반대편에는 오히려 이완 신호를 보내서 방해되지 않게 더 빨리 수축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능까지 한다. 자, 요거 예시로는 편밤사나 무릎 힘줄 반사. 우리 앉아서 그 무릎 슬개건에다가 고무망치로 땅 때리면 다리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금방추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골직원 기간. 요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주어주고 이건 무슨 기간인가? 그러면 골직원 기간 당연히 맞추시면 되겠고요. 특징은 근육의 끝 힘줄에 있다. 힘줄은 건입니다. 건. 그래서 골직 힘줄 기간. 당연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 자, 근육의 장력 수준을 척수나 뇌에 보고한다.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다 보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수축하면 근육이 파열되는 지점에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척수 수준에서 그러면은 그만 쉬어라, 그만해라 라고 이제 억제 자극을 줍니다. 그럴 때 자가 억제 기능, 그런 것들이 골직원 기능. 당연히 이제 부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다음은 8번 근육 수축과 근력의 발휘 과정 보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중요한데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좀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를 어렵게 내고자 아니면 새로운 거 내고자 할 때는 아마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수축,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정기적 자극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정기적 자극이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요 정도 수준의 정기적 자극이 올라와야, 전압이 올라와야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요 정기적 자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잔하게 갈 수 있어요.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또는 가다가 말다가 또 가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역치까지 못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정기적 자극은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럴 때 아래 실무율을 봅시다. 실무율 요거 체크해 주시고 역치 자극 이하에서는 근육은 수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역치 자극 아래에서 요 구간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정기적 자극이 막 떨리든 말든 어떤 것을 해도 결국 근육은 수축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요 역치 자극을 넘어서는 순간 근육이 수축한다는 겁니다. 다시 역치 자극 아래에서는 아예 수축하지 않고 역치 자극을 넘으면 전체가 수축하는 것 all over known 실무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이상의 자극이 와도 근육 자체가 더 강하게 수축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요 정기적 자극이 막 올라갔어요. 역치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근육이 세게 수축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래를 봅시다. 즉 역치를 기준으로 근육은 수축하거나 아예 수축하지 않는 것만 있다.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지거나 유지되는 것은 가중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제 가중을 배워야겠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자,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이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
자, 여기 근섬유가 있습니다. 근섬유가 이렇게 있고, 근섬유를 수축하게 하는 그 신경, 그게 이제 근신경이죠. 근신경 하나가 이렇게 와서 근섬유 다발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럼 하나의 근신경이 근섬유에 연결되어 있는 요 단위를 우리가 운동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운동 단위. 그랬을 때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근신경에 전기적 자극이 아무리 가해져도 결국 여기 수준에서 근섬유의 수축력은 똑같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 가중은 뭐냐? 첫 번째, 시간적 가중부터 보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근섬유의 자극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 자,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고 역치 자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전기적 자극이 이렇게 한번 넘었어요. 역치를 넘었어요. 그래서 얘가 한번 수축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와요. 그럼 얘는 수축이 풀리겠죠. 그렇게 내려올 텐데 시간적 가중은 뭐냐면 시차를 두고 근섬유의 자극이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요 역치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자극이 간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또 한 번 더 자극이 가면은 그렇게 됐을 때 요 수축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요 신경 자체로 봤을 때 얘도 어디선가 이제 수상돌기가 있겠죠. 수상돌기가 있으면 여기에 또 전기를 전달해 주는 어떠한 이제 흥분성 신경이 있을 수 있고 억제성 신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전기적 자극이 계속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축해 흥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시간적으로 계속 가중이 되면서 수축력을 유지를 한다.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넘어가도 좋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뒤에 공간적 가중. 자, 크게 이제 공간적 가중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를 설명을 하면 시냅스 이후 섬유의 방아쇠 구역에는 흥분성 자극과 억제성 자극이 동시에 도달한다. 자, 다시. 자, 이거 뭐냐면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할까요? 여기. 그러면 여기 수상돌기에 흥분해라고 하는 흥분성 자극과 그리고 흥분하지마 라고 하는 억제성 자극이 이제 주어진다. 그럴 때 요 전기와 요 전기를 합산을 해서 역지전압 이상을 올라가야 요게 딱 도약이 되겠죠. 근데 이때 요 억제성 자극 대신에 흥분성 자극이 하나 더 온다는 겁니다. 이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적 가중이다.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시냅스 이후 이제 방아색 구역에서 이 동시에 도달할 때 억제성 자극이 준다. 이 억제성 자극이 줄고 흥분성 자극의 합이 역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공간적 가중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수축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간적 가중에는 하나가 더 있지 않냐? 아까 그것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수축력이 증가하는 방법 이거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수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근신경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근섬유 자체, 요 근섬유 자체의 수축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운동 단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동원되는 운동 단위를 늘려야 요 수축력이 결국 증가한다. 자, 결국 요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동원되는 운동 단위를 늘린다. 이렇게 하나의 운동 단위가 동원이 되었다면 하나의 운동 단위를 더 동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운동 단위를 동원을 하면은 더 많은 근섬유가 수축하게 되겠고 그러면 더 강한 수축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운동 단위의 자극 빈도를 증가시킨다. 요게 이제 계속 자극이 이루어지고 유지가 돼야 수축력이 유지가 되겠죠. 자극이 중단되면 수축력의 저하가 일어난다.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요 역치 자극도 잘 기억하고 가시고요. 요 수축력을 유지할 때 중요한 거는 시간적 가중, 계속 전기적 자극을 계속 주는 것과 공간적 가중, 이제 흥분성 자극을 더 많이 주는 것, 공간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다. 자,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거는 운동 단위를 늘리거나 자극 빈도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근육의 성장 원리. 자, 다음은 9번 근육의 성장 원리 보겠습니다. 근비대, 근육이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별표는 하나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근섬유의 수는 유전적으로 일단 결정이 된다. 그 상태에서 근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근육을 성장시킨다. 자, 근비대는 각 근섬유의 횡단면적 증가에 기인을 한다. 변화 요인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마다 워낙 다릅니다. 이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 학문 자체가 같은 그런 현상이라도 바라보는 학자에 따라 그 원인이나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리학에서는 이 정도 정리하고 가시고요. 아래 운동역학 내려가겠습니다.
자, 운동역학도 이제 한국체육사랑 마찬가지로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다 기본적 개념을 묻는 거고, 한국체육사는 이제 더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운동역학은 더 많이 적용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기본적 개념을 많이 물어볼 거고, 스포츠 상황에서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남은 시간 동안 운동역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기본적 개념 다시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상황에 적용하는 거는 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봐야 되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요 개념은 요렇게 상황에 적용하는 거나, 그랬을 때 다른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적용해 봐야지, 요거까지 공부하시면 운동역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동역학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스포츠 윤리까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제 예상 강의에서는 요 브루디의 문화자본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스포츠 사회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주로 체육 철학의 윤리학 그 파트에서 내용이 많이 와요. 근데 이 과목 범위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스포츠 사회학과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이오와의 놀이 분류나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겹쳐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 겹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스포츠 윤리는 거의 선택을 하시니까요. 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규칙, 반칙, 아군과 아레테, 뭐 정의 이런 것들, 그런 내용만 잘 알고 가시면 중간 이상의 점수는 수월하게 맞출 수 있다. 자, 결과론하고 의무론 윤리책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덕윤리 요거 좀 적게 출제가 되었고요. 덕윤리에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지만 요 맥킨타이어도 꽤 유명합니다. 요 학자는 일반 윤리 내용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고요. 체육 철학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내용 요 맥킨타이어 덕론 좀 보시고 아래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면, 자, 맥킨타이어 덕론 여기서 중요한 거 세 가지 핵심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천. 도덕은 내가 뭐가 이제 도덕적인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도덕은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계속 사람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다라고 보시고, 세 번째, 모든 개인에게는 내재된 어떠한 그 선이 존재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해내야 된다. 요 발현해내야 된다가 위에 이제 실천이 되겠죠. 그럼 요거까지가 이제 일반 윤리입니다. 맥킨타이어가 얘기한 것. 자, 요거를 이제 스포츠 상황에 항상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또한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도덕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그만큼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활동이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 이제 인간들에게는 내재된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관계, 사회 속에서 이것을 잘 발현해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내야 된다.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잭 스코트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것도 2번이 되겠네요. 윤리적으로 스포츠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잭 스코트라고 하는 학자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롬바디주의 윤리가 무엇인지, 반문화적 윤리가 무엇인지, 혁신적 윤리가 무엇인지. 자, 맥킨타이어 덕론은 별표 한 2개 정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하나씩 그냥 보고 가시는 정도. 자, 롬바디주의는 승리입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반문화적 윤리는 요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동, 그리고 목적 대신 과정을 중시하는 어떤 윤리적 입장을 말합니다. 혁신적 윤리, 경쟁과 협동, 승리와 과정, 뭐 상관없다. 어떤 것도 상관없고 중립적이다. 혁신적이죠. 이런 것들은 혁신적 윤리다. 롬바디주의, 승리, 반문화적 윤리, 승리보다는 협동, 목적보다는 과정, 혁신적 윤리는 어떤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아래 토마스의 스포츠 참가 5단계. 요게 이제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요 스포츠 윤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스포츠에 참가하고자 할 때, 스포츠에 참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단계. 자, 이제 참가하려면 준비를 하겠죠. 뭐 탁구를 배운다라고 하면 탁구채도 사고, 이제 탁구장에도 가고, 이제 참여합니다. 이제 탁구 레슨을 배우면서 뭐 연습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몰두, 주체적인 경험과 존재의식, 막 경기도 나가보고,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해결의 단계, 체험이 종결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 이것도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앞글자를 따서 지준, 참몰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성은 이제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냥 보고 가는 정도.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 요 세 가지 핵심, 도덕적 실천, 전통의 역사, 내재된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